중국의 혁명과 반혁명 1933년 6월 26일 제국주의의 여러 나라들은 상해나 홍콩 등의 대도시를 거점으로 중국의 대외 무역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이 나라들의 완전한 식민지였다. 누구든지 원래 한 사람의 상전도 모시기가 싫은 것인데 여러 사람의 상전을 모신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이다. 손문은 외국의 도움을 얻어 중국을 개혁하려 했으며 특히 미국과 영국의 원조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어떤 제국주의 국가도 도와주려 하지는 않고 중국의 착취에만 혈안이 되어 중국의 행복이나 중국이 강대국이 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러니 손문은 1924년에 할 수 없이 소비에트 러시아로 눈을 돌렸다. 공산주의는 은밀하면서도 급속히 중국의 학생층이나 지식계급 사이에 퍼져나가 1920년에는 이미 공산당이 조직되었다. 그러나 어느 정부도 그들의 공공연한 활동을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비밀 조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 손문은 결코 공산주의자라고는 할 수 없으며 삼민주의가 나타내듯이 온건한 사회주의자였다. 하지만 소련이 중국이나 다른 동양 제국에 대해 관대하고 솔직한 태도를 보이자 깊은 감명을 받아 손문은 소련과 우호관계를 맺어 몇 사람의 소련인을 고문으로 채용했다. 그 중에도 블로딘이라는 사람은 볼셰비키로서 광동국민당의 구심점이 되었다. 블로딘은 대중의 지지를 받는 강력한 국민당 조직을 구축하고 당의 민족적 기반을 유지했다. 그는 공산주의 노선에 의해서만 행동하려고는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때부터 공산주의자들이 국민당에 입당하는 것이 인정되어 민족주의자인 국민당과 공산당과의 비공식적인 연합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민당의 부유층 멤버들은 공산주의자와의 연합을 끓였고 공산주의자 역시 그들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 달가워하지 않았다. 연합은 내부적으로도 견고하지 못한 것이었다. 서로 이익이 상충되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계급을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 연합이 계속된 동안은 순조롭게 성장해 갔다. 농민의 조직과 노동자의 조합은 활기를 띠고 급속히 퍼져나가 광동의 국민당은 진정한 실력을 갖게 되고 또 한편으론 지주층의 지도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여 최후의 단계에서 당을 분열시킨 것도 바로 이런 민중의 지지 때문이었다. 중국은 본질적으로 무수한 농민을 주축으로 하는 농업국으로 공업은 주로 대여섯 개의 도시에 집중되어 모두 외국인의 지배하에 있었고 수천만의 농민들은 무서운 고리채 때문에 빚더미에 짓눌렸다. 지대는 몹시 높고 농민은 오랜 세월 동안 일할 것이 없었다. 새로이 농지가 생기면 곧 상속에 의해 세분되고 농민의 반 이상이 지주의 땅에 예속되어 중국은 무수한 빈농의 나라가 되어버렸다. 자작농도 역시 적은 땅을 가지고 있어 수확이라도 많이 올리려고 피땀 흘려 일해야 했으니 이것은 근대 농업에서 개발된 새로운 기술과 도구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필요 이상의 노동을 해도 그들의 반수 가까이는 자기들이 노동한 대가를 얻지 못해 굶주림에 허덕이고 가끔 가뭄이나 홍수가 나면 수백만의 몰살을 당하기도 했다. 할 수 없이 손문의 정부는 블로딘의 권유로 노동자와 농민을 구제할 법령을 제정하여 지대는 25%로 내렸고 노동자를 위해 8시간 노동제와 최저임금제를 정하고 농민조합도 설립하였다. 이 개혁은 민중들에게 환영을 받고 그들은 새로운 조합으로 결속되어 광동정부를 지지했다. 이렇게 광동정부의 지지 기반은 굳어지고 북방의 군불들과 싸울 준비를 하여 군관 학교가 설립되고 군대도 창설되었다. 손문 박사가 1925년에 죽은 후 얼마 동안 광동정부는 블로딘을 고문으로 더욱 견고한 세력을 구축했다. 이때 중국 민중의 제국주의에 대한 특히 영국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는 계기가 생겼다. 1925년 상해의 한 방적 공장에서 파업이 일어나자 한 노동자가 데모 도중에 피살된 것이다. 그러자 성대한 장례식을 거행한 것이 학생이나 노동자의 반제국주의 시위의 도화선이 되었다. 한 영국인 경찰 간부가 부하 경찰관들에게 시위 군중을 향해 쏴 죽여라는 명령을 내려 몇 사람의 학생이 사살되었다. 영국인에 대한 분노는 전국에 불타올랐다. 1925년 6월에는 광동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중국인 군중들이 기관총 사격을 받고 52명이나 사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한 사건이었다. 샤이면 학살로 알려진 이 사건의 주요 책임자는
영국인이었다. 광동에서는 영국 상품에 대한 정치적인 보이콧이 선언되고 홍콩의 무역은 몇 달 동안이나 휴업 상태에 빠져 영국 상사와 정부는 큰 손해를 입었다. 손문의 사망 후 광동 정부는 보수적 우파와 진보적 좌파 사이에 투쟁이 심해져 한편이 이기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이 실권을 잡곤 했다. 1926년에는 중경에 있던 우파의 장개석이 총사령관이 되어 공산주의자들의 축출을 개시하여 양파는 서로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서로 협력하여 북벌을 시작했다. 수많은 군벌들을 타도하고 전국에 하나의 민족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북벌은 대부분 실제 교전도 없이 광동군은 파죽지세의 진군을 계속했는데 북방의 군벌들이 통일되지 않았고 남방의 광동군은 농민과 노동자들의 압도적 인기를 모으고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선전-선동 조직이 군대보다 앞서 농민이나 노동자 조합을 조직하여 광동 정부가 그들에게 누리게 해줄 권익에 대해 설명해주면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모두 진격해오는 군대를 환영하고 온 힘을 다해 그들을 도왔다. 군벌들은 힘없이 무너지고 1926년이 채 지나가기 전에 광동군은 중국의 반을 점령하여 수도를 광동에서 양자강 근처의 한구로 옮겼다. 이에 제국주의 나라들은 평등을 주장하며 굴복을 거부하는 민족주의적인 중국에 대해 몹시 불쾌하게 생각했지만 과거처럼 중국 측의 저항에 전쟁으로 타격을 주고 무리한 배상을 요구하곤 하던 방법이 이 새로운 중국에는 통하지 않게 되자 타협적으로 나오게 되었다. 한편 중국에서 가장 크고 번영을 과시하던 대항구인 상해도 민족주의자들의 진군을 맞아 머지않아 제국주의 세력이 몰락될 지경이었다. 거대한 외국 권익의 존망은 상해의 운명에 걸려 있었는데 상해는 도시라기보다는 외국인 거류지로서 외국인에 의해 지배되어 사실상 중국의 통치에서 독립되어 있었다. 국민군이 상해 가까이 진군해 오자 1927년 초에 외국인 정부는 군함과 군대를 상해에 급파했고 그 중에서도 영국 정부는 인도 군인까지 포함된 대규모 원정군을 보냈다. 이때 한구에는 민족주의자들의 정부가 수립되어 있었는데 그때까지 승승장구로 진격해 왔으니 자부심도 컸으나 계속 진군만 해왔으므로 충분히 정부의 기초가 다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해를 점령할 것인가 아니면 멈출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다. 상해를 공격하면 외국과 틀림없이 마찰이 생길 것이고 잘못하면 지금까지 쌓은 공이 수포로 돌아갈 위험성이 있었던 것이다. 블로디는 민족주의 정부에게 상해에 접근하지 말고 이미 그들의 지배하에 들어온 남부에서 확실한 기반을 견고히 하고 북방에 대해서도 선전에 의한 지배를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혁명가 블로디는 판단 경험이 풍부했으므로 이렇게 신중한 충고를 해준 것이다. 그러나 국민당의 우파 지도자들, 특히 장개석 총사령관은 상해 진격을 고집하고 양보하지 않았는데 그의 상해 점령 의도의 참된 동기는 후에 국민당이 둘로 갈라졌을 때 명백해졌다. 이들 우파 지도자들은 빈농이나 노동자 조합 세력의 확대를 바라지 않았다. 장군들의 대부분은 그들 자신이 대지주였다. 그래서 당이 분열되고 민족주의자의 명분이 불투명해진다 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조합의 세력을 타도해야 한다고 결심했던 것이다. 상해는 중국 대자본가들의 아성이었으므로 우익의 장군들은 당의 급진주의자, 특히 공산주의자와의 투쟁에 자금 원조 등의 여러 면에서 원조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을 세우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투쟁을 위해서는 상해의 외국 은행가나 실업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그들은 1927년 3월 22일 상해에 진군해서도 외국인 조계에는 손도 안 대고 상해의 중국인 거주지만 손에 넣었다. 상해 함락도 역시 교전다운 교전도 없이 이룩되었고 민족주의자들은 자기 편에 동조하는 군대의 반란과 노동자의 총파업에 의한 응원덕으로 상해의 구정부를 완전히 타도했다. 이틀 후에는 남경도 점령되었으나 이제는 국민당 우익 세력 간에 분열이 일어났다. 이 분열은 민족주의자의 승리에 종지부를 찍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혁명은 끝났다. 그리고 반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장개석의 상해 진격은 한국 정부의 다수 멤버의 의사와는 달리 추진된 것으로 양파는 서로 중상모략하기 시작했다. 한국파는 군대 내에서 장개석의 세력을 일수하고 그를 추방하려 하자 장개석은 상해를 점령하고 며칠도 안 되어
남경에 그의 정부 즉 남경정부를 수립했다. 그 자신이 속해 있던 항구정부의 반기를 들고 이제까지 적극적으로 활약하던 공산주의자, 좌파, 조합층 노동자들에게 도전을 했다. 이 노동자들이야말로 상해 점령 때 사정공작으로 장개석을 환호 속에 맞이하게 하던 수군의 동지들이었음에도 이제는 그들을 체포하고 짓밟아 총살을 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교수형에 처했으며 투옥시켰다. 민족주의자들이 가져다 줄 것으로 믿었던 자유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피비린내 나는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버렸다. 북경의 소련 대사관과 상해의 소련 영사관의 습격은 1927년 4월 같은 날에 일어난 사건으로 장개석의 지령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라는 흔적이 역력하다. 북경에서도 상해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자와 진보파 노동자의 대대적인 숙청이 행해지자 제국주의 국가들은 사태를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중국 민족주의자의 조직이 약화되고 분열되는 것을 보고 박수갈채를 보냈다. 장개석은 상해의 외국 열강 대표들과도 교섭을 하려 했었다. 이래하여 한두 달 사이에 중국의 상태는 완전히 변하고 말았다. 한때는 국민당이 중국 민족을 대표하고 승리의 물결을 타고 외국과도 정면으로 맞서기도 했으나 이제는 분열되어 서로 싸우는 파벌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그들의 생명이며 운동력인 노동자와 농민은 이제는 박해를 받으며 톱을 대고 있었다. 상해의 외국 세력은 노동자를 탄압하거나 박해하는 세력을 돕기도 하였다. 전 중국의 노동자들은 기업가들로부터 착취당하고 그들의 생활 정도는 몹시 비참했는데 노동조합 제도는 노동자들의 입장을 강화시켜 기업가들에게 싫더라도 임금을 올리지 않을 수 없도록 촉구하고 있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유럽인이나 일본인, 중국인 공장 소유자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었다. 중국의 정세 변화로 블로디는 소련으로부터 비판받고 소환되었고 한국의 국민당 좌파는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남경의 장개석 정부는 완전히 국민당을 지배했지만 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한 모든 좌익이나 노동운동 지도자들은 투쟁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중국에서 추방당하다시피 쫓겨난 사람 중에 손문의 미망인 송경영 여사는 중국의 자유를 위한 위대한 사업이 군국주의자와 그 밖의 무리들에게 배신당했다고 선언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아직도 군국주의자들은 뻔뻔스럽게도 손문의 삼민주의의 간판을 내걸고 있다. 또다시 중국은 군벌 장교의 끝없는 투쟁의 도가니로 변했고 광동은 남경정부에서 떨어져 나와 남방에 독립된 신정부를 세웠다. 북경은 남경정부에게 함락되어 북평으로 고쳐졌으나 국내의 도처에서 여전히 내란이 계속되었다. 표면상으로는 남경정부가 광동을 제외한 중국 전역을 통치하는 듯 했으나 북방의 군벌들의 분쟁도 끊이지 않고 수많은 취약지구들이 공산주의 정부의 세력권 내에 있었다. 지방 군부의 대군대는 농민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고 남경정부는 주로 상해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 그 외에도 무수한 실직 군인들이 새 일자리를 찾아서 각 지방을 떠돌아다니며 비적으로 되어버리기도 했다. 남경정부는 1927년 12월에 제국주의 열강의 후원을 믿고 도발적으로 반소정책을 펴 소련과의 관계는 결렬되었다. 그래서 1927년에 전쟁이 날 뻔했으나 소련은 참을성 있게 전쟁으로 번지는 것을 피했고 1929년에 중국은 다시 만주에서 공세에 나서 소련 영사관에 습격되고 동지철도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소련은 즉각 중국에 대해 행동 개시를 해 중국 정부는 소련의 요구를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앞서 말한 공산주의 정부는 1927년 11월에 광동성의 해풍에 수립된 것이 최초의 공산주의 정부였던 것 같다. 이 정부는 많은 농민조합이 발전해서 된 것으로 해풍 소비에트 정부라고 한다. 소비에트 지구는 1932년 중반까지 중국 본토의 6분의 1을 차지하여 500만 인구를 포용했다. 이 지구들은 공산당의 절대적인 지배하에 있는 지구로 규율이 잘 지켜지고 있었고 40만 명의 정규 군대를 편성하고 청년 남녀로 구성된 보조 부대까지 있었다. 남경정부나 광동정부도 사력을 다해 중국 소비에트를 타도하려고 노력했고 특히 장개석은 계속해서 원정군을 보내 공산당 소탕작전을 펴었으나 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각 지구의 소비에트는 가끔 후퇴도 하고 또 구석진 다른 장소로 옮겨서 기반을 구축하였다.